자, 이번 시간에는 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의 정리를 한다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학습하신 내용들에 해당되는 부분의 연습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의 설명은 표본 추출 중에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아래의 설명 방법에 해당되는 추출 방법은 무엇인가? 즉, 샘플링을 하는 표본 추출에 관련돼서 그 표본 추출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해당되는 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은요, 자, 모집단이 서로가 겹치지 않게 여러 층을 나누어 분할된 층을 배정된 표본의 단순 임의 추출법에 의해서 추출하는 방법이다. 또한 각 집단별 분석이 필요한 경우나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를 효율적으로 추정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 층이라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해당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의 내용은 결국엔 층화 추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층화 추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본 추출 오차에 관련되는 설명이다.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본 추출 시 표본의 크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 과잉 대표는 중복 선택 등의 원인으로 모집단이 반복, 중복된 데이터만을 규정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최소 대표는 3번 최소 대표는 실제 모집단의 대표성을 나타낼 표본이 아닌 다른 데이터가 표본이 되는 현상이다. 4번 최대 대표는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이 너무 많이 추출되어 전수조사에 가까운 조사가 되는 현상이다. 자, 표본 추출 오차라는 것은 결국엔 표본에서 선택된 대상이 모집단의 특성을 과잉 대표하거나 최소 대표를 할 때 발생한다는 얘기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과잉 대표라고 하는 것은 중복 선택 등의 원인으로 모집단이 반복, 중복된 데이터만으로 규정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최소 대표는 실제 모집단의 대표성을 나타낼 표본이 아닌 다른 데이터가 표본이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표본 추출 시 표본 크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추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엔 여기서는 이 문제의 보기에서는 최대 대표라는 말은 실제로 저희 최대 대표라는 말은 표본 추출 오차에 대해 관한 설명 중에서 최대 대표라는 말이 있지를 않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군집 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문제인데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추출 모집단에 대해 사전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 시행하는 방법이다. 자, 그다음에 보기를 저 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모집단을 차이가 없는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군집 단위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분석을 시행을 한다. 보기 3번 모집단에 대한 추출 기반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하다. 보기 4번 표본의 크기가 같은 경우 단순 임의 추출에 비해 표본 오차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자, 결국엔 군집 추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군집 추출에서는 추출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 시행하는 것은 그 군집 추출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에 대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에 군집 추출에 관련되어 있는 특징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번의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추출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자, 이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군집 추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단순 무작위 추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본 공간의 S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균등할 때 사건 A에 대해서 NS분의 NA를 사건 A의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한 현상은 드물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 수학적 확률은 무한번 시행하면 그 값은 통계적 확률의 값으로 수렴한다. 네 번째, 확률은 통계적 현상의 확실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랜덤 시행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정도를 나타내주는 사건에 대한 할당된 수를 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확률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바로 보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확률을 무한번 시행하면 그 값은 통계적 확률의 값으로 수렴한다. 이 내용은 반대인 것이죠. 결국 수학적 확률은 이론적인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실험적인 확률이 되기 때문에 실험을 무한번 반복했었을 때 결국 이론적 확률, 즉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 이 얘기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4번에 그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3번은 이제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결합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의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계신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보기 1번서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로 이를 확률의 곱셈 법칙이라고 한다. 보기 2번, PA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이다. 즉 곱사건이 결국에는 두 확률의 교집합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3번, 배반 사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A,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한다. 즉 A 교집합 B는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보기 4번, 독립사건은 두 사건 A, B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 부분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결합 확률에 관련되는 것은 확률의 결합이라든지 확률의 곱셈 법칙, 뭐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독립사건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죠. 배반 사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A, B는 서로 배반이라고 말한다 하고 A 교집합 B는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틀린 부분은 바로 이거죠. 전체 집합이 아니고 A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A하고 B의 교집합의 집합상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5번에 정답은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어떤 분포 x가, 자, expectation of x는 5이고요. 그다음 variance of x가 2라고 했죠. 즉, 그 기대값이 5이고, 그다음에 분산이 2를 가진다고 했었을 때 y라는 새로운 분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3x 플러스 2로 정의된 분포의 expectation of y, 즉 기대값과 그 다음에 분산 y를, variance y의 값은 무엇인가? 결국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결국 이겁니다. 결국
expectation의 원리하고 그 다음에 variance의 선형성에 대한 원리 부분이 되는데요. 결국 expec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평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A배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베리언스는 다르죠. A의 제곱의 베리언스 X의 B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선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x가 5이고 variance of x가 2라고 했는데 지금 y는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y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3배의 x 플러스 2에 대한 expectatio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expectation of x 플러스 2가 되는 것이니까 이 값은 3 곱하기 5에 플러스 2니까 17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variance of x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제곱에 VAR의 variance의 x에 플러스 2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아까 전에 3의 제곱이 9였었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2였으니까 1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2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긴 17이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6번 문제는 어떠한 분포가 이렇게 됐었을 때 전 분포에 대해서 결국에는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풀어봤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제 값은 17과 20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의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차례차례 보기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결과가 성공 아니면 실패 두 가지로 귀결이 되어 나오는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할 때 성공의 획수로 정의되는 이산 확률 분포이다. 두 번째,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다. 세 번째, 기대값은 즉 n 곱하기 p의 형태이다. 네 번째, 베리언스 즉 분산은 npq로 분산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내용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항분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대상이 되는 확률을 P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Q라는 확률은 P에 대한 여사건이니까 1-P의 형태로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항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N 컨비네이션 X에 P의 X 즉 이 X는 결국 성공할 횟수가 되는 거죠. 성공의 횟수.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n번의 트라이얼 중에서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n-x 승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안 붙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px q의 n-x 승 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의 expectation은 MP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EX는 그다음에 variance는 MPQ의 형태가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7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7번에 보기 1번, 2번, 3번, 4번에 봤었을 때 틀린 것은 결국 확률 질량 함수가 지금 틀리게 표시가 된 것이죠. 이 부분이 결국엔 틀리게 표시가 되는 거죠. P의 X승이고 Q의 X-N-N-X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 확률 질량 함수가 다르다라는 거, 이거를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초기하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로 맞는 것은 결국 이산확률 변수들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이제 초기하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그러면 보기를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fx는 주어진 게 p의 곱하기 q의 x-1승이다. 자, 실제로 이 부분은 1번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하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함수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함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항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결국 이항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한 초기하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결국 2번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적으로 1번의 경우에는 기하분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다항분포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 4번은 이항분포에 관련되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어떤 휴대폰 충전기 제조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40개 중 5개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한 가게에서 10개의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 가게에서 구입한 10개가 불량품이 없을 확률은 얼마인가? 결국 이것은 여러분들이 초기하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시로서 나타내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기하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f의 k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컨비네이션에 대한 기호이고요. 이 형태에서 m-k에 그다음에 small m-k에 모분의 전체 라지 m분의 small m. 자, 여기서 라지 n이라고 주어지는 것은 전체 모집 단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K라고 하는 이 숫자는 결국엔 뭐가 되는 겁니까? 전체 모집단에서 성공의 횟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몰 n은 전체 시행 횟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몰 k는 관찰된 성공의 횟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fx 뭡니까? 결국에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몇 번 시행을 한 겁니까? 어느 한 가게에서 10번을 시행을 한 거죠. 근데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확률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40개마다 5개가 불량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불량품이 안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전부 40개 중에서 5개 불량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 9번 문제에 해당되는 보기들을 살펴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1번이 될 것입니다. 자, 이 9번 문제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확률 밀도 함수라든지 자,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인 경우에 확률 밀도 함수, 아닌 경우 그 일반적인 이산인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 등 기본적인 각각의 통계적인 현상에 대한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분포 중에 성질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자,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요, 1번은 포화성 분포입니다. 자, 2번은 T분포, 3번은 정규 분포, 4번은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보면은 T분포라든지 정규 분포라든지 카이 제곱 분포가 다 어떤 하나의 캐터고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연속 확률 분포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결국엔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은 연속 확률 분포에 속하는 분포가 되는 것이고 바로 1번이 이산 확률 분포에 속하는 포화성 분포가 나머지 분포와 다른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역시 포화성 분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1번 문제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포화성 분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포화성 분포로 적용할 수 있는 예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포화성 분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포화성 분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우리가 관심이 되는 대상의 사건이 몇 번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결국 포화성 분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요,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걸려오는 전화의 수, 포화성 분포로 당연히 가능하죠. 보기 3번의 경우에는 원고 집필 시 원고지 한 장당 오타의 수, 역시 가능합니다. 4번 금융상품 가입 상당 건수 10회 중에서 실제 가입이 이루어진 수,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위 시간이라든지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이 몇 번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이 포화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그런데 바로 1번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은행 지점 창구에서 도달하는 고객의 수. 자, 제가 일부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약간 혼란을 주게끔 말씀을 드린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보시죠. 1번이나 2번이나 3번의 경우에는 어떠한 단위 시간이라든지 어떤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보기 4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떤 횟수에 대한 제한이고 횟수서부터 성공과 실패가 정확하게
양분이 돼가지고 성공에 대한 확률 또는 실패에 대한 확률, 이런 식으로 그 확률이 벌어지는 확률 사건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엔 포화성 분포를 적용할 수 없는 예인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4번이 됩니다. 실제로 4번은 그래서 뭐가 적용이 되는 거냐면 이항분포가 되는 것이죠. 이항분포. 이항분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인데요. 정규 분포에 대한 아래 사항 중 틀린 것은 입니다. 결국에는 12번 문제는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하나인 정규 분포에 대한 특징과 그 정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는 평균을 1번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며 종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띈다. 2번 정규 분포의 모양과 위치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3번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정규 곡선과 x축 사이의 전체 면적은 시그마 루트 2파이분의 1이다. 4번 정규 분포를 가지는 확률 변수, 즉 정규 확률 변수는 평균주의의 값을 많이 취하며 평균으로부터 좌우 표준 편차가 3배 이상 떨어진 값은 거의 취하지 않는다. 실제로 정규 분포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성질이라든지 그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면서 실제로 틀린 답이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이 됩니다.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정규 곡선과 x축 사이의 면적은 시그마 루트 2파이분의 1이다. 아니죠. 결국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정규 곡선과 x축 사이의 전체 면적은 항상 값이 얼마입니까? 확률 전체 구간의 확률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엔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1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정규화식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단 미우는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규화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평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분산이 주어진다면은 평균과 분산이 주어졌을 때 정규화 레귤러리제이션은 결국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어떤 관측치 x의 값이 그 분포의 평균에서 표준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 표준화된 정규 분포 변환식에서 알 수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식은 다음과 같죠. 결국은 시그마분의 x 원래 변수 마이너스 뮤 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정규화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의 답은 결국 여러분들이 나오는 문제의 답은 13번에는 답은 결국 1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스튜던트 T분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어떤 자유도라는 부분의 터미놀로지,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T분포에서 자유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입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자유도는 자료 집단의 변수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말한다. 두 번째,
스튜던트 T 분포는 정규 분포의 평균 측정 시 주로 사용되는 분포이다. 분포의 모양은 Z 분포와 유사하다. 정규 분포와 유사하다. 종 모양에서 T가 제로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데 T 곡선의 대칭을 결정하는 것이 자유도이다. 세 번째,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정규 분포보다 더 높은 종 모양을 가지게 된다. 네 번째, 자유도가 1보다 클 때만 스튜던트 T 분포에서 기대값은 1이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스튜던트 T 분포에 관련되어 있는 성질들을 아셔야 되는데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T 분포는 결국엔 소수의 변수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 변수의 형태가 이제 변수들의 분포의 형태가 이제 결국엔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샘플링 되는 변수가 늘어날수록 뭐에 가까워지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실제로 스튜던트 T 분포는 뭐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정규 분포 모양에 수렴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자유도가 1보다 클 때만 스튜던트 T 분포에서 기대값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면은 0이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하고 비슷한 성질로 나중에 근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튜던트 T 분포는 정규 분포의 평균 측정 시 주로 사용되는 분포이다. 분포의 모양은 지분포와 유사하다. 종 모양에서 T가 0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데 T 곡선의 모양을 결정을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자유도입니다. 자유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여러분들께 얘기할 수 있는 14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합격한 신입사원들의 직무적성 시험의 성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480이고 분산이 9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임의로 선택된 직원의 성적이 500점과 520점 사이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왔었던 결국 표준화 작업을 가지고 정규화 작업이죠. 정규화 가지고 실제로 확률 구간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또 하나는 결국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의 확률을 잘 이용해서 실제로 확률 값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규화에 관련되어 있는 식과 결국에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귀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국 문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확률은 이거죠. P는 500에서 520 사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결국에는 바꾸게 되면은 자, 앞에서 분산이 900이었으니까는 표준 편차는 3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00에 자,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480이었었죠. 그 다음에 Z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520에 480 30의 이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P는 P 0.67서부터 결국에는 1.33 사이에 있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결국에는 1.33에서 값에서 뭡니까? P 0서부터 0.67에 있는 값을 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실제로 정규분포표를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해서 찾으시면 되는 것이죠. 0.4082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0.2486이니까 둘 사이의 뺀 차가 0.159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가지는 보기는요.
바로 2번이 되겠죠. 해당되는 값이 되는 게 2번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의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모집단과 표본의 통계량에 대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본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뮤와 동일하다. 2번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i라고 적인할 수 있다. 특히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노말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3번 모집단의 크기가 무한대에서 한해서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표준 오차는 시그마로 정의를 한다. 자, 4번 모집단의 크기가 유한한 경우의 표준 오차는 시그마는 루트 라지 n-1분의 라지 n-스몰 n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라지 n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집단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스몰 n이라고 하는 건 표본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보시면은요. 모집단의 크기가 유한한 경우에 표준 오차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이 유한한 경우에는요. 표준 오차는 시그마 x는 우리가 루트에 라지 n 마이너스 스몰 n 뭐가 되냐면 라지 n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여기서 라지 n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크기고요. 스몰 n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쓴 라지 n 마이너스 스몰 n 모분의 라지 n 마이너스 1 이거를 결국 뭐냐면 유한 모집단 수정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Finite Population Correlation Facto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표본 집단의 크기 스몰 n이 이 모집단의 크기의 5% 이상 시 유한한 모집단의 수정계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게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16번의 문제에서 결국 틀린 부분은요. 바로 4번이 됩니다. 여기 안에 표준 오차를 구하는 거에서 바로 유한 모집단 수정계수가 틀린 것이죠. 라지 n분의 라지 n 마이너스 스몰 n이 아니고 라지 n 마이너스 1분의 라지 n 마이너스 스몰 n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인데요. 자, 표본 평균의 표준화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결국에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실제로 표본과 원래 모집단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차례대로 보기 전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표본 평균에 대해서 x는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로서 평균이 미우이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루트 스몰 n분의 시그마의 형태이므로 표준화를 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나와 있는 형태를 표준화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무한대에 한해서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고요. 모집단의 크기가 유한한 경우의 표준 오차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뒤에 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미 썼었던 내용인데 표준오차는 이 형태로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유한 모집단 수정계수를 가지고 되는 형태로 해서 표준오차가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17번에 해당되는 것에 각각의 보기를 보시면은요. 자,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을 보시면 각각의 형태에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됩니다. 표본 평균 x는 정규분포, x바는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로서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이고 표준화는 주어져 있는 형태로 되고 모집단이 실제로는 무한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실제는 4번의 경우나 2번의 경우나 1번의 보기 1번의 경우에는 다들 모집단이 유한한 경우하고 무한한 경우들을 다 이제 틀어가지고 결국에 나타나 있는 형태들이니까 정확한 답은 17번의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연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